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저는 어, 나이트 근무번이고 또 데이 근무번에 나오시는 선생님 한 분이 펑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1시간 반 동안 일하고 이제 막 퇴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때 이제 그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에너지를 받는 조건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상대는, 갓난아기도 있다는 거,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점입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케어해주는 생후 3일부터 이제 얼마 안 된 아가들 안고, 통을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먼 훗날 우리는 이 땅에 없어도 또 이 아가들이 우리가 케어한 이 아가들이 커서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또 다음 세대를 또 케어해주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잘 키워내고 잘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김일성이 어느 녹음교실에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서 미국의 콧대를 뭉개놨다고 한 자랑을 곧이곧대로 믿은 그 특명 정권 대사는 카스트로가 베푼 연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우리 수령님 가르침을 운운하다가 그 다음날로 추방되었다.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과 교훈을 주었던지 북한 노동당은 이후 김일성 육성 녹음 교시 전달이란 교시 침투 방식을 아예 없애 버렸다. 그 사실을 놓고 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 국제노동운동사라는 학과목을 담당했던 어느 노 교수가 혀를 내차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실 제 힘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친미 계려 정권을 내몰고 공산 정권을 세운 피델의 눈에는 소련 군대가 데려다가 앉힌 수령님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버릇없는 짓을 했으니 나는 김정일과 거의 동시대에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서 공부했지만 한 번도 그를 교정에서 보지 못했다. 훗날 이에 대해 황장엽 선생에게 이야기하니 그는 김정일이 이따금 등교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김정일을 1964년 5월의 어느 날 일요일 오전에 평양시 사동구역 외진 구석에 주재했던 북한군 협주단 청사 정문마당에서 처음 보았다. 그날은 일요일이기도 해서 나는 오랜만에 협주단 통신장교로 있던 의주 고급중학교 동창생을 찾아갔었다. 청사 2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문으로 빨간색 벤츠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들어왔다. 내려다보니 직일 군관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창문이 열리면서 작달만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수령님 아들이야 하는 동창생 말을 듣고 나는 그가 김정일임을 알아챘다. 계속 지켜보려니 김정일은 뭐가 그리도 급한지 40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직일 군관을 씌워놓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담배꼬치가 쥐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뒤축을 꺾고 신고 있었다. 이어 김정일은 피우던 담배를 아무데나 획 내던지고 직일 군관과 함께 청사로 들어왔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는 텅 빈 청사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뜀박질하고 고화되는 소리가 그칠 새 없이 들려왔다. 동창생은 그 상황에 대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까지 치면서 말했다. 지금 수령님 아들이 탁구를 치는 중인데 저렇게 가끔 와서는 요란스럽게 탁구를 치며 놀다가 가곤 해. 내가 본 김정일의 첫인상은 그러했다. 그 무렵에 해방 직후 김일성이 개인서기를 했던 강마일이 김정일에 대한 한 이야기를 더 쓰려고 한다. 1947년 당년 5세의 김정일이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사흘낮 밤을 울고불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김일성이 종래
관계 포수들에게 부탁해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줬다고 한다. 그런데 어린 김정일이 주변에 살던 중국계와 구소련계 간부 자제들을 불러들여서는 그 호랑이 새끼로 겁을 주는 노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멋진 김정숙이 그 애들이 부모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노름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본 김정일이라면 비록 어린애일지라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본 김정일의 첫인상은 아주 유아독존적이고 도덕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급사하는 날까지 내가 본 그 모습대로 이승을 살다가 갔다. 1974년 이전과 이후의 종합대학 풍경. 내가 지켜본 김일성 종합대학의 분경은 1974년 이전과 1974년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1974년 이전의 종합대학 풍경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대학의 전반적 분위기가 밝고 역동적이었다. 대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강의실이건 강당이건 교정이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열띠게 벌어졌으며 오후에 대학 운동장은 체력을 단련하는 학생들로 늘 북적거렸다. 군대 규율이 그대로 적용돼서 하루 3끼를 대를 지어서 식당에 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매일 열병 행진까지 곁들인 대일행진을 하면서 강의실로 등교해야만 하고 밤 10시 지길간의 취침구령이 있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크게 피곤하지 않았고 늘 여유가 있었다. 그 시절에는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언제나 정권 중앙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전해주던 소위 학생 참모 통신이라는 것도 있었다. 학생 참모 통신이라 불린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가십거리들이 각 학부의 학생 참모부, 대학생 일가를 총괄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종합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애정을 담아서 비공개 다스통신이라고도 이름 붙인 학생 참모 통신의 모든 한뉴시 출전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최고의 기득권층이 자녀들이었다. 이들은 부모들이 베개 위에서 나는 김일성이 어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에서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비판했다와 같은 극비 소식들까지도 학생 참모 통신에 넘겨줬다. 그 덕에 국사와 시사에 관심이 깊었던 종합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노동당 방침과 중견급 인사사업 관련 소식들,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분석한 국제시사 및 국제정세 흐름 등을 항시 제때 접할 수 있었다. 타스통신은 구소련 공산당 통신사 명칭이기도 하다. 1974년 이전의 종합대학 22층 청사는 밤 10시가 넘도록 야간대학 강의로 창마다 전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방학 기간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통신대학생들로 온 군회가 북적였다. 한마디로 1974년 이전의 종합대학 풍경은 공립민족간부 및 고등교육인재 양성이 원종장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1974년 이후의 종합대학 풍경은 긴장과 불안, 초조와 무거움 그 자체였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가리지 않고 대학의 모든 교재가 주체사상과 주체원리로 끼맞춰졌으며 대학군의 어디서도 학생들이 토론이나 논쟁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일 충성의 선서 모임을 하는 제도가 생겨나서 매일 아침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평양시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일한 지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충성의 선서 모임에 지각하는 대상은 퇴출시키라는
김정일이 방침 때문이었다. 이 일에 1차씩 해야 하는 당 및 근로단체 조직사상 생활총화 제도가 생겨나서 항시 교직원과 학생들을 불안케 했는데, 이유는 같은 과오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엄중히 징계하라는 김정일이 방침 때문이었다. 북한 권력 중심부의 내부 방침과 움직임들을 항시 회자시켜서 교직원, 대학생들이 감각과 시야를 태워주곤 했던 학생 참모 통신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야간 및 통신 학부가 폐쇄되어 밤에는 온 대학군회가 시커먼 적막강산으로 변화했다. 1974년 이후 종합대학이 변화된 또 다른 풍경은 수령보의 명분에 따라 대학 군내에 호위국 위수구역이 생겨나고 주변 야산들의 북한군 고사포 진지가 전개된 것이다. 김정일은 1975년에 종합대학 22층 청사위에서 바라보면 김일성 저택이 보인다며 본 청사 20층 22층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호위국 위수구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혁명의 심장인 김일성 수령의 저택 상공을 적들이 공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학 주변 곳곳에 북한군 고사총 및 고사포 진지들을 배치했다. 이 모든 변화는 김정일 후계자 추대와 동시에 김정일이 강력하게 추진한 후계자 유일지도 체제 수립이 초래한 살벌한 풍경이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22층 교사 꼭대기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던 김일성의 저택은 1977년 4월 금수산 의사당 일명 주석궁으로 재건되었고, 1994년 김일성이 급사한 후에는 김일성 시신공전 일명 금수산 기념공전으로 변천했다. 그곳은 2011년 김정일 급사 후에는 김일성 족속의 시신공전이 되었다. 지금 거기에는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란히 누워있다. 1976년 김일성 종합대학 대열 정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독기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정권은 즉시 이를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행한 엄중한 군사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준 전시 상태 선포, 전시동원 체계로의 전환 명령 하달, 주요 국가기관 및 공장기업소 소개 조치, 평양 소재 모든 각 연구 기관 및 상사의 지방 이전 조치, 군 자원 입대 동료 및 환송 행사, 30만 평양 주민 이주 조치 등으로 순식간에 북한 전역을 불안과 초긴장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종합대학은 수령 후계자의 모교라는 이미지에 상응하게 전시 동원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전교생이 인민군 자원입대 골기자 명단에 혈서로 사인하는 정치 행사를 거행해서 김정일로부터 당 중앙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충성심이 발로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장 일어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8월 말까지도 발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해 8월 말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였던 문명호는 교직원 당 및 행정간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때의 상황들을 살리려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존칭 수식사를 넣어야 하는데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아 이 책의 모든 곳에서 존칭 수식사를 배제키로 했다. 판문점 독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대, 책임일꾼들이 이번 기회에 쭉 밀고 내려가서 남조선을 통일하자고 김일성께 간곡하게 제기했지만 김일성이 우리 후방인 중국이 인민대회당 안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있는 조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당시 나는
종합대학 교무부 책임지도원 신분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서야 우리 교직원들은 1976년 1월 8일 주울레 사망 이후 주울레 추모 세력과 그 반대 세력이 총질까지 하면서 헤게모니 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당시 북한군 총참모부에 있던 처남으로부터 판문점 독기 사건은 우리가 일으킨 사건이며 이 때문에 김일성이 지시로 사건 발발 사흘 만에 미국에 사과까지 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전쟁도 못할 거면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이 얼마 후에는 언제든지 한 번은 본때 있게 싸워서 조국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느니 수령과 수도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여야 한다느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당과 군대와 정권은 물론 모든 분야의 간부 대여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살벌한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서 그냥 살았다면 저도 독기 사건을 남조선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이 책을 또 읽어보면서도 그렇고 느낀 것은 북한은 김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정권은 어느 것 하나 진실된 것이 없는 나라구나.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짓 루각 위에 나라가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